이 이놈이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이런 글을 써? 조정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굳어버렸답니다. 임금님의 얼굴은 붉다 못해 검게 변했고 옆에 서 있던 욕심쟁이 김대감은 사시나무 떨듯 온몸을 파르르 떨고 있었지요. 방금 전까지 천재적인 문장으로 장내를 뒤흔들던 장원 급제자 덕칠이 그가 쥔 황금붓이 종이 위를 미친 듯이 휘젓고 지나간 자리에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충격적인 진실이 박혀 있었답니다. 조선너스레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전하, 김대감의 화려한 비단옷은 백성들의 생사를 벗겨 만든 것이옵니다. 사람들은 제 눈을 의심했지요. 덕칠이는 당황해서 붓을 멈추려 했지만 황금붓은 마치 제 스스로 영혼을 가진 것처럼 덕칠이의 손목을 낚아채며 거침없이 써내려갔답니다. 그가 마시는 달콤한 술은 굶주린 아이들의 피눈물이옵니다. 순식간에 축제의 장이었던 궁궐 마당은 아수라장이 되었지요. 김대감의 부하들이 칼을 빼들고 덕칠이에게 달려들고 덕칠이는 내가 쓴 게 아니야.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대체 이 어리숙한 바보 선비는 어쩌다가 이런 기묘한 보물을 손에 넣게 된 걸까요? 이야기는 시간을 거슬러 어느 깊은 골짜기 할미꽃 한 송이가 힘없이 고개를 떨구고 있던 그날부터 시작된답니다. 가문의 배경과 기묘한 조짐, 옛날 옛적 경기도, 어느 깊은 산골에 이름만 들어도 콧방귀가 나오는 우리 덕칠이가 살고 있었지요. 덕칠이라 하면 앞서 말했듯이 머리는 좀 많이 모자라지만 마음씨 하나는 태평양보다 넓고 깊은 청년이었답니다. 사실 덕칠인의 가문은 대대로 정승판서를 배출한 아주 뼈대 있는 집안이었지요. 하지만 덕칠이의 아버지가 간신들의 모함을 받아 억울하게 관직을 잃고 화병으로 일찍 돌아가신 뒤로 가세는 급격히 기울었답니다. 이제 남은 것이라곤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한 채와 눈물로 세월을 보내시는 홀어머니 뿐이었지요. 어머니는 남의 집 빨래며 밤매기를 하며 귀한 아들 덕칠이를 금지옥엽으로 키우셨지만 이놈의 아들은 공부에는 도통 소질이 없었답니다. 공자 가라사대 밥 먹을 뗀 개도 안 건드린다. 책만 펴면 엉뚱한 소리나 해대고 글자들은 까막눈의 눈에 그저 꼬물거리는 벌레처럼 보였으니 어머니의 속이 얼마나 타들어갔을까요? 마을 사람들은 덕칠이를 보며 저 집안도 이젠 끝났구나. 하며 대놓고 비웃었지요.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답니다. 덕칠이는 이번에도 어머니가 쌈짓돈을 털어 마련해 주신 노잣돈을 들고 한양으로 향하던 중이었지요. 산길을 넘어가는데 유난히 안개가 자욱했답니다. 마치 누군가 덕칠이를 깊은 숲속으로 홀리는 것 같았지요. 길을 잃고 헤매던 덕칠이의 눈에 바위 틈에 끼어 금방이라도 말라 죽을 것 같은 할미꽃 한 송이가 들어왔답니다. 에구, 너도 나처럼 세상살이가 고달프구나. 덕칠이는 자기가 마실 물도 아까운 처지에 수통을 열어 할미꽃에게 정성껏 물을 주었지요. 그리고 무거운 바위를 낑낑대며 옮겨 햇볕이 잘 들게 해주었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지요. 바위를 드러낸 그 자리에서 눈이 멀 것 같은 황금빛이 뿜어져 나왔답니다. 덕칠이가 눈을 비비며 다가가 보니
거기엔 아주 오래된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지요. 상자를 열자마자 영롱한 빛을 내뿜는 붓 한 자루가 둥실 떠올라 덕칠이의 손바닥에 착 하고 달라붙었답니다. 그것은 주인의 진심을 글자로 써내려간다는 전설의 황금붓이었지요. 붓을 쥐는 순간 덕칠이의 머릿속이 벼락이 치듯 맑아졌답니다. 평소엔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몰랐던 사서삼경이 머릿속에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니 소자가 이제야 눈을 뜬 것 같습니다. 덕칠이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붓을 가슴에 품었지요. 하지만 호사다 말하고 했던가요? 이 신비한 보물을 얻은 것이 덕칠이에게 엄청난 비극의 시작이 될 줄은 그때는 미처 몰랐답니다. 마을로 내려온 덕칠이의 주변에는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지요. 덕칠이가 붓을 들고 마당 바닥에 비우자 한자만 써도 가뭄으로 타들어가던 논밭에 시원한 소나기가 내리는 게 아니겠어요? 이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 인근의 권세가였던 김대감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김대감은 덕칠인의 가문을 몰락시킨 장본인이었기에 이 소식이 달가올 리 없었지요. 그 바보 녀석이 요술을 부린다고? 분명 요사스러운 물건을 주운 게 분명하다. 김대감은 자신의 아들 만수의 앞날을 위해 덕칠이를 제거할 무서운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답니다. 평화롭던 덕칠이의 일상 위로 거대한 먹구름이 서서히 드리워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김대감의 얄미운 행태를 좀 짚고 넘어가야겠지요. 이 양반으로 말할 것 같으면 겉으로는 공자님 맹자님을 입에 달고 살지만 속은 시커먼 구렁이가 10마리는 들어앉은 탐욕의 끝판왕이었답니다. 김대감은 덕칠인의 가문을 몰락시킨 것도 모자라 이제는 제 아들 만수를 장원 급제시키려고 온갖 추잡한 짓을 다 벌이고 있었지요. 허허, 이번 과거 시험관들에게 황금 두꺼비는 잘 전달했느냐? 김대감은 제 집 곳간에 쌀이 썩어 나가는데도 가뭄에 굶주리는 백성들에게는 모래 섞인 썩은 보리쌀을 내주며 생색은 혼자 다 냈답니다. 그러면서 아들 만수에게는 너는 귀한 몸이니 천한 것들과는 눈도 마주치지 마라 하며 거드름을 피웠지요. 그런데 죽은 줄 알았던 덕칠이가 신비한 붓을 얻어 글재주가 비약적으로 늘었다는 소문이 김대감의 귀에 들어온 겁니다. 김대감은 콧방귀를 뀌며 코웃음을 쳤지요. 그 바보 녀석이 제 이름 석자도 겨우 쓰던 놈이 무슨 글을 쓴단 말이냐. 분명 요망한 술수를 쓰는 게 분명하다. 김대감은 덕칠이를 불러 망신을 줄 요량으로 마을 잔치를 열었답니다. 사람들 앞에서 덕칠이의 무능함을 증명하고 제 아들 만수의 영특함을 뽐내고 싶었던 것이지요. 덕칠아, 내가 요즘 글 공부에 매진한다니. 내 기특해서 불을 터이니 여기 이 종이에 태평성대라는 글자를 한번 써보거라. 김대감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덕칠이에게 붓을 내밀었지요. 하지만 덕칠이가 꺼낸 것은 김대감이 준 붓이 아니라 소매 속에 소중히 간직했던 그 황금 붓이었답니다. 덕칠이가 붓을 쥐자 공기부터가 달라졌지요. 붓끝이 종이에 닿기도 전에 은은한 향기가 진동하더니 덕칠이의 손이 제멋대로 춤을 추듯 휘둘러지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나 종이에 써진 글자는 태평성대가 아니었답니다.
황금붓이 김대감의 속마음을 읽고 그대로 폭로를 해버린 것이지요. 대감내 창고엔 금은 보화가 가득하고 백성들 솥단지엔 눈물만 가득하네. 이 글자를 본 김대감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지요. 구경하던 백성들은 크크거리며 웃음을 참느라 배꼽을 잡았고 당황한 김대감은 이 이놈이 어디서 이런 망측한 글을. 하고 소리를 질렀답니다. 덕칠이는 자기가 쓴 글을 보고도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지요. 대감님, 제 손이 그냥 이렇게 써버렸는데요? 이 해악적인 상황에 김대감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답니다. 그는 당장이라도 덕칠이를 잡아 가두고 싶었지만 보는 눈이 많아 일단은 꾹 참아야 했지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덕칠이를 기필코 파멸시키겠다는 무서운 살기가 서려 있었답니다. 김대감은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 아들 만수를 불러놓고 씩씩거리며 소리쳤지요. 저놈의 붓을 빼앗든가. 아니면 아예 저놈을 죽여 없애야겠다. 하지만 덕칠이는 그런 위험도 모른 채 집에 돌아와 어머니께 황금붓으로 만수무강이라는 글자를 정성껏 써드리고 있었답니다. 글자에서 뿜어져 나오는 따뜻한 빛이 어머니의 굽은 등을 어루만지는 그 순간만큼은 세상 부러울 것이 없었지요. 잔치에서 망신을 당한 김대감이 그저 허허 웃으며 넘길 위인이 아니었지요. 그는 그날 밤 비밀리에 수하들을 불러 덕칠이의 유일한 버팀목인 어머니를 올가맬 무서운 음모를 꾸몄답니다. 덕칠이의 어머니는 가뜩이나 약한 몸으로 아들의 뒷바라지를 위해 밤낮 없이 남의 집 일을 하셨지요. 김대감은 어머니가 빌리지도 않은 빚더미를 억지로 씌워 하루아침에 집을 압류하고 길바닥으로 내쫓아버렸답니다. 내 아들이 요술로 사람들을 홀렸으니 그 죄값을 어미인 내가 대신 치러야겠다. 무도한 수하들은 어머니의 마지막 재산인 솥단지까지 빼앗아갔지요. 덕칠이가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으로 떠나던 날, 어머니는 차가운 길바닥에 앉아 아들이 무사히 뜻을 이루기만을 빌며 힘겹게 숨을 몰아쉬셨답니다. 결국 어머니는 덕칠이가 돌아오는 것을 보지 못한 채 외롭게 세상을 떠나고 마셨지요. 덕칠이가 장원급제라는 기쁜 소식을 안고 고향에 돌아왔을 때 그를 반긴 것은 따뜻한 밥상이 아니라 차갑게 식어버린 어머니의 무덤뿐이었답니다. 덕칠이는 무덤 앞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했지요. 어머니 소자가 왔습니다. 이제 비단 옷 입혀드리고 맛난 고기 대접하려 했는데 어찌 그리 서둘러 가셨습니까? 그의 오열소리가 산천을 울렸지만 어머니는 대답이 없었지요. 오직 소매 속의 황금붓만이 주인의 슬픔을 나누듯 싸늘하게 식어갈 뿐이었답니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김대감의 수하들이 숲속에서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지요. 덕칠이의 목숨까지 거두어 후환을 없애려는 속셈이었답니다. 덕칠이는 어머니를 잃은 슬픔에 저항할 의지조차 잃은 채 그들이 휘두르는 몽둥이질을 온몸으로 받아냈지요. 저놈을 벼랑 끝으로 끌고 가라. 다시는 세상 빛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라. 하늘도 무심하시지. 착하게만 살아온 덕칠이에게 세상은 너무나 가혹하기만 했답니다. 어머니의 무덤가에는 주인을 잃은 집신 짝만 덩그러니 남겨졌고 덕칠이는 피투성이가 된 채 거친 산길로 끌려가기 시작했지요. 어머니를 여인 슬픔의 정신을 놓은 덕칠이에게
세상은 한치의 자비도 베풀지 않았답니다. 김대감의 지시를 받은 수하들은 피투성이가 된 덕칠이를 질질 끌고 가파른 벼랑 끝에 섰지요. 이놈, 저승에 가서 내 애미랑 같이 요술이나 부리며 살 거라. 그들은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덕칠이를 발로 차 던져버렸답니다. 허공으로 붕뜬 덕칠이의 몸은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끝을 알 수 없는 어둠 속으로 추락했지요. 날카로운 나뭇가지들이 살점을 파고들고 튀어나온 바위가 뼈를 때리는 극심한 고통이 전신을 휘감았답니다. 그 찰나의 순간에도 덕칠이는 품속의 황금붓을 놓지 않았지요. 어머니, 소자도 이제 어머니 곁으로 갑니다. 덕칠이는 서서히 감기는 눈으로 희미한 달빛을 바라보며 정신을 잃었답니다. 덕칠이의 몸이 골짜기 깊은 곳에 텅 하고 처박혔을 때 사방은 정막만이 감돌았지요. 김대감의 수하들은 벼랑 아래를 내려다보며 침을 뱉었답니다. 이 정도 높이면 뼈도 못 추렸겠지. 자, 대감님께 보고하러 가자고. 그들이 사라진 뒤 죽음의 정적이 흐르던 골짜기에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답니다. 덕칠이의 가슴 속에 있던 황금붓이 주인의 꺼져가는 생명력을 감지한 듯 스스로 빛을 내뿜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 빛은 마치 따뜻한 온천수처럼 덕칠이의 몸을 감쌌고 부러진 뼈를 맞추며 찢어진 살점을 아물게 했답니다. 하지만 육신의 상처보다 더 깊은 것은 마음의 상처였지요. 덕칠이의 영혼은 여전히 어두운 슬픔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차가운 새벽 이슬이 덕칠이의 뺨을 적실 때 어디선가 으르렁거리는 낮은 울림이 들려왔답니다. 그것은 짐승의 소리라기엔 너무나 장엄하고 바람의 소리라기엔 너무나 묵직했지요. 정신이 가물가물한 덕칠이의 귓가에 누군가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답니다. 진실을 품은 자여, 여기서 잠들기엔 내 한이 너무나 깊지 않느냐. 덕칠이는 겨우 눈꺼풀을 들어 올렸지요. 하지만 눈앞에 보이는 것은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답니다. 그는 차가운 바닥을 손톱이 빠지도록 긁으며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기력이 다해 다시 쓰러지고 말았지요. 도와주세요. 누구든 좋으니 제발. 덕칠이의 간절한 소망이 황금붓에 전달된 것일까요? 붓에서 뿜어져 나온 빛이 화살표처럼 어느 한 방향을 가리켰답니다. 덕칠이는 본능적으로 그 빛을 따라 기어가기 시작했지요. 무릎이 깨지고 손바닥이 까져 피가 철철 흘렀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답니다. 마침내 덕칠이가 도착한 곳은 거대한 바위들이 성벽처럼 둘러싸인 기이한 동굴 입구였지요. 그 동굴 안쪽에서 은은한 금빛 안개와 함께 두 눈을 번쩍이는 무언가가 그를 지켜보고 있었답니다. 덕칠이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 그 동굴 안으로 몸을 밀어 넣었지요. 그리고는 안도감 때문인지 아니면 거대한 존재의 위압감 때문인지 다시금 깊은 잠의 수렁으로 빠져들었답니다. 사람들은 이제 덕칠이가 산짐승의 밥이 되었을 거라 생각했지만 하늘은 이 가련한 선비를 위해 이미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덕칠이가 떨어진 그 바닥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문턱이었답니다. 정신을 잃었던 덕칠이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느껴진 것은 코끝을 간지럽히는 진한 향기였답니다. 그것은 속세의 꽃향기도 아니요. 그렇다고 산의 풀내음도 아닌
마치 아주 오래된 서적에서나 날 법한 묵직한 묵향이었지요. 덕칠이는 무거운 눈꺼풀을 간신히 들어 올렸답니다. 그런데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그만 숨이 턱 막히고 말았지요. 동굴 안은 온통 은은한 금빛으로 넘실대고 있었는데 그 중심에 집채만 한 백호 한 마리가 버티고 앉아 있었기 때문이랍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심장이 멎었겠지만 덕칠이는 이상하게도 무서운 생각보다 편안한 기분이 들었지요. 그 백호의 이마에는 기이하게도 황금붓에서 보았던 것과 똑같은 문양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답니다. 사람아, 내 목숨이 참으로 질기구나. 백호가 입을 열자 동굴 전체가 웅웅거리며 울려 퍼졌지요. 짐승이 말을 한다는 사실에 덕칠이는 넋이 나갔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답니다. 당신은 신령님이신가요? 아니면 저를 데려가러 오신 저승사자인가요? 백호는 낮게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내며 웃었지요. 그것은 비웃음이 아니라 어리숙한 주인을 바라보는 대견함이 섞인 웃음이었답니다. 나는 이 산을 지키며 황금붓의 진정한 주인을 기다려온 수호신이다. 내가 절벽에서 떨어질 때 그 붓이 나를 깨웠느니라. 백호는 덕칠이의 상처 입은 다리를 커다란 혀로 하차주었지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답니다. 부러져서 덜렁거리던 다리뼈가 맞춰지는 소리가 나더니 찢어진 살점이 눈앞에서 씻은 듯이 낫기 시작한 것이지요. 덕칠이는 제 눈을 믿을 수 없어 다리를 만져보았답니다. 고통은 사라지고 오히려 예전보다 더 강한 힘이 샘솟는 기분이었지요. 백호는 동굴 구석에 놓인 바위 그릇을 툭 쳤답니다. 그 안에는 영롱한 빛을 내는 샘물과 산삼보다 귀하다는 천년초가 가득 담겨 있었지요. 이것을 먹고 기운을 차리거라. 내 원통함을 씻으려면 먼저 내 몸과 마음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 덕칠이는 눈물을 흘리며 그 샘물을 들이켰답니다. 차가운 물이 목줄기를 타고 내려가자 머릿속이 벼락이라도 맞은 듯 맑아졌지요. 돌아가신 어머니의 얼굴과 김대감의 비열한 웃음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답니다. 영물님, 저는 그저 착하게 살고 텄을 뿐입니다. 그런데 왜 세상은 저와 제 어머니를 이토록 모질게 대하는 것입니까? 백호는 덕칠이의 곁으로 다가와 묵직한 앞발을 그의 어깨에 얹었지요. 하늘은 진실한 자를 고난이라는 풀무질로 단련시키느니라. 내가 쥔 황금붓은 세상의 거짓을 찢는 칼이다 하지만 그 칼을 휘두를 자가 나약하면 칼은 제 주인을 먼저 베는 법이지. 그날부터 덕칠이는 동굴 밖으로 나가는 대신 백호의 보살핌 아래 기적 같은 생존을 이어갔답니다. 세상 사람들은 덕칠이가 이미 늑대밥이 되었을 거라며 김대감의 세세에 빌부터 살았지만 깊은 골짜기 아래에서는 전설을 뒤집을 무서운 힘이 조용히 끓어오르고 있었던 것이지요. 덕칠이는 매일 밤 꿈속에서 붓을 쥐고 허공을 가르는 연습을 했답니다. 잠에서 깨면 손에 쥔 황금붓이 주인의 결의에 응답하듯 밤하늘의 별보다 더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이제 덕칠이에게 남은 것은 나약한 바보의 껍질을 벗고 진정한 대문장가로 거듭나는 길뿐이었답니다. 백호의 동굴에서 시작된 덕칠이의 수련은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혹독한 과정이었답니다. 백호는 덕칠이에게 단순히 글을 잘 쓰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지요. 대신 거센 폭포 아래 앉아 떨어지는 물줄기를 붓끝으로 가르는 훈련을 시켰답니다. 처음에는 붓을 쥐는 것조차 힘들었지요.
쏟아지는 물살의 무게에 손목이 꺾이고 온몸이 물에 젖어 덜덜 떨기 일쑤였답니다. 하지만 덕칠이는 포기하지 않았지요. 어머니의 한을 풀어드려야 한다. 는 일념 하나로 그는 매일 새벽 폭포 아래로 향했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을 무렵이었지요. 덕칠이가 눈을 감고 황금 붓을 휘둘러 허공에 정지할 지자를 써내려갔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지요. 집채만 한 물줄기가 덕칠이의 머리 위에서 뚝 멈추더니 마치 투명한 지붕이라도 생긴 듯 양옆으로 갈라지는 게 아니겠어요? 이제야 내 마음이 천지의 기운과 맞닿았구나. 백호는 만족스러운 듯 으르렁거렸지요. 덕칠이는 이제 붓을 손으로 쥐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부리는 경지에 이르렀답니다. 그는 동굴 벽면에 대고 붓을 휘둘러 보았지요. 먹물 한 방울 묻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벽면에는 황금빛 글자들이 살아 움직이며 찬란한 문장을 만들어냈답니다. 그 문장들은 세상의 이치를 담고 있었지요. 가난한 자의 슬픔을 달래는 따뜻한 시구부터 악인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드는 서슬 퍼런 경고까지. 덕칠이의 머릿속은 수만 권의 책을 읽은 듯 깊고 넓어졌답니다. 수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지요. 덕칠이는 백호와 함께 산의 기운을 타고 달리는 법을 배웠답니다. 바위를 깃털처럼 가볍게 뛰어넘고 천길 낭떠러지를 바람처럼 가로지르는 그의 모습은 더 이상 예전의 어리숙한 바보 선비가 아니었지요. 하얗게 센 머리칼과 대조적으로 그의 눈빛은 밤하늘의 북극성보다 더 초롱초롱하게 빛났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덕칠이는 매일같이 황금붓에 자신의 피와 땀 그리고 진심을 쏟아부었지요. 어느 날 밤이었답니다. 덕칠이는 꿈속에서 어머니를 만났지요. 어머니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덕칠이의 손을 꼭 잡아주셨답니다. 내 아들아, 이제 세상으로 나가거라. 내가 쓴 글 한자가 억울한 백성들의 눈물이 될 것이요, 악인들에게는 무거운 쇠사슬이 될 것이다. 잠에서 깨어난 덕칠이의 뺨에는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요. 그는 곁에서 잠든 백호의 목덜미를 조용히 쓰다듬었답니다. 이제 은둔의 시간은 끝났음을 그도 백호도 알고 있었지요. 스승님, 이제 하산하겠습니다. 김대감이 가려놓은 이 세상의 빛을 다시 찾으러 가겠습니다. 백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덕칠이 앞에 낡은 삿갓과 도포 하나를 내어주었답니다. 그것은 평범한 옷이 아니라 덕칠이의 정체를 숨겨줄 마지막 배려였지요. 덕칠이는 황금붓을 품속 깊이 갈무리하고 삿갓을 깊게 눌러 썼답니다. 골짜기를 내려오는 그의 등 뒤로 백호의 장엄한 포효 소리가 온 산을 뒤흔들었지요. 그것은 제자의 앞길을 축복하는 우렁찬 배웅이었답니다. 그렇게 덕칠이는 3년 만에 죽음의 계곡을 벗어나 다시 인간의 세상으로 발을 내디뎠답니다. 남루한 도포 차림에 낡은 삿갓을 깊게 눌러 쓴 사내가 한양 도성 안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답니다. 그가 바로 3년 전 죽음의 벼랑 아래로 사라졌던 덕칠이었지요. 도성의 풍경은 겉보기엔 화려해 보였으나 그 이면은 썩을 대로 썩어 진동하고 있었답니다. 저작거리 곳곳에는 굶주린 백성들이 신음하고 있었고 관아의 수령들은 김대감의 권세에 빌부터 백성들의 마지막 피땀까지 짜내고 있었지요. 덕칠이는 삿갓 아래로 번뜩이는 눈빛을 감춘 채 김대감의 거대한 저택 앞으로 향했답니다.
마침 그날은 김대감의 아들 만수가 부정한 방법으로 높은 관직에 오른 것을 축하하는 잔칫날이었지요. 저택 안에서는 풍악 소리가 드높았고 고기 굽는 냄새가 담장을 넘어 길거리까지 새어나오고 있었답니다. 어이, 거기 삿갓! 재수없게! 대감님 집 앞에서 기웃대지 말고! 저리 꺼지지 못해! 대문을 지키던 덩치 큰 종들이 덕칠이를 밀쳐냈지요. 하지만 덕칠이는 미동도 하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그는 나직한 목소리로 물었지요. 이 안에서 고기! 냄새가 진동하는데 저작거리엔 굶어! 죽는 아이들이 넘쳐나는구려! 김대감의 인품이 참으로 대단하오! 종들이 화가 나서 몽둥이를 휘두르려던 찰나. 마침 잔치에 참석한 손님들을 배웅하러 나온 김대감이 그 광경을 목격했답니다. 김대감은 예전보다 더 기름진 얼굴로 거드름을 피우며 걸어 나왔지요. 무슨 소란이냐? 잔칫날에 천한 것이 감히 어디서 입을 놀려? 김대감의 시선이 덕칠이에게 머물렀답니다. 덕칠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삿갓 너머로 김대감을 쏘아보았지요. 3년 전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어머니를 차가운 길바닥에서 돌아가시게 만든 원수. 그 증오가 심장 깊은 곳에서 뜨겁게 끓어올랐답니다. 순간 김대감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지요. 이 눈빛 어디서 본 적이 있는데? 하지만 그는 덕칠이가 살아있을 거라곤 꿈에도 생각지 못했답니다. 그저 행색이 초라한 미친 기인쯤으로 여겼지요. 이복에 대감님 내가 신통방통한부 재주가 좀 있는데 잔치 선물로 글 한 자 써드리면 어떻겠소? 덕칠이가 품속에서 낡은 천에 감싸인 붓을 꺼내 보이자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았답니다. 김대감은 비웃음을 흘리며 말했지요. 미친놈이로구나. 좋다. 내 놈의 재주가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보자꾸나. 만약 나를 즐겁게 하지 못하면 내 놈의 손목을 부러뜨려 개먹이로 줄 것이다. 김대감은 하인들에게 명해 종이와 먹을 가져오게 했답니다. 덕칠이는 천천히 황금붓을 손에 쥐었지요. 그 순간 주인의 투지를 읽은 붓이 미세하게 진동하며 은은한 금빛을 내뿜었지만 덕칠이의 기운이 그것을 억눌러 사람들의 눈을 속였답니다. 덕칠이는 거침없이 종이 위에 글자를 써내려갔지요. 인과응보. 글자가 완성되는 순간 김대감의 눈에는 환영이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자신이 빼앗았던 백성들의 쌀가마니가 수만 마리의 벌레로 변해 자신을 갉아먹고 억울하게 죽였던 사람들의 손이 자신의 목을 조르는 기이한 환각이었지요. 이게 뭐야? 당장 치워라. 김대감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자빠졌답니다. 주변 사람들은 김대감이 왜 저러나 싶어 어안이 벙벙했지요. 정신을 차린 김대감이 씩씩대며 덕칠이를 가리켰답니다. 저놈을 잡아라. 저놈이 요술을 부렸다. 당장 옥에 가둬라. 하지만 덕칠이는 이미 인파 속으로 안개처럼 사라진 뒤였지요. 김대감은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답니다. 설마 그럴 리 없어. 그 바보 녀석은 분명 벼랑 아래에서 죽었단 말이다. 김대감의 화려한 저택 위로 불길한 까마귀 울음소리가 울려 터졌지요. 이제 운명적인 재회는 끝났고 김대감의 견고했던 권력의 성벽에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이랍니다. 김대감이
저택에서 빠져나온 덕칠이는 도성 외곽에 버려진 사당에 몸을 숨겼답니다. 그곳에는 덕칠이가 한양에 들어온 날부터 그를 돕던 이가 있었지요. 바로 덕칠이의 아버지가 생전에 거두어 주셨던 충직한 늙은 하인 사머리 아범이었답니다. 사머리 아범은 김대감의 집에서 노비로 일하며 덕칠이의 복수를 위해 김대감의 비리가 담긴 비밀 장부를 몰래 찾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날 밤 사머리 아범이 피투성이가 된 채 사당으로 기어들어왔답니다. 도련님, 여기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품속에서 피 묻은 장부 하나를 꺼내 놓았지요. 그것은 김대감이 그동안 백성들을 수탈하고 임금님을 속여 국고를 빼돌린 기록이 낱낱이 적힌 장부였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등에는 이미 여러 발의 화살이 박혀 있었지요. 아범, 정신 차리세요.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덕칠이는 황급히 할아버지를 부축하며 황금 붓을 꺼내 들었답니다. 붓의 기운으로 상처를 치유하려 했지만 할아버지는 힘겹게 덕칠이의 손을 막아 세웠지요. 아닙니다. 도련님, 제 목숨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붓의 힘은 저 같은 늙은이가 아니라 김대감을 무너뜨리는 데 쓰셔야 합니다. 그때 사당 밖에서 수많은 횃불의 불빛이 번쩍이며 김대감의 사나운 수하들이 들이닥쳤지요. 그들은 이미 장부의 행방을 알아채고 끝까지 추격해 온 것이었답니다. 장부를 내놓아라. 그러면 내 놈 목숨만은 살려주마. 김대감의 수하들이 사당을 포위하고 불화살을 쏘아 올리기 시작했지요. 순식간에 낡은 사당은 불길에 휩싸였고 매캐한 연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답니다. 덕칠이는 장부를 품에 안고 할아버지를 업으려 했지만 할아버지는 덕칠이를 거세게 밀쳐냈지요. 어서 가십시오. 뒷문으로 빠져나가 곧장궁으로 향하십시오. 제가 여기서 시간을 벌겠습니다. 할아버지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문 앞에 버티고 섰답니다. 그는 불길 속에서도 눈을 부릅뜨고 달려드는 수하들을 온몸으로 막아냈지요. 화살이 가슴을 꿰뚫고 칼날이 살점을 베어도 그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답니다. 도련님, 부디 가문의 하늘, 백성들의 원통함을 풀어주십시오. 불타오르는 사당을 뒤로 하고 뒷문으로 빠져나오는 덕칠이의 눈에서는 피 같은 눈물이 쏟아졌지요. 등 뒤에서는 할아버지의 처절한 외침과 무너지는 사당의 굉음이 들려왔답니다. 자신을 지켜주던 마지막 조력자마저 희생되었다는 사실에 덕칠이는 이를 악물며 황금붓을 꽉 쥐었지요. 아범, 당신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내 기필코 저 간신배에 목을 쳐서 그 넋을 달래드리겠습니다. 덕칠이는 칠흑 같은 어둠 속을 달리고 또 달렸답니다. 그의 소매 속에 숨겨진 황금붓은 주인의 피 끓는 분노와 슬픔에 반응하듯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지요.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임금님 앞에서 진실을 밝히고 악인의 심장에 칼을 꽂는 마지막 대결뿐이었답니다. 덕칠이의 발걸음마다 서린 그 비장함은 이제 한양 도성의 밤 공기마저 서늘하게 얼어붙게 만들었지요. 이른 새벽 한양. 도성의 궁궐 정문인 광화문 앞으로 삿갓을 쓴 사내가 당당히 걸어 들어왔답니다. 그의 손에는 피 묻은 장부와 낡은 붓 한 자루가 쥐어져 있었지요. 덕칠이는 앞을 가로막는 포졸들을 매서운 눈빛 하나로 제압하며
임금님이 계신 근정전 마당까지 거침없이 나아갔답니다. 마침 그곳에선 김대감이 임금님 곁에서 아첨을 떨며 나라의 요직을 제 사람으로 채우려 획책하고 있었지요. 덕칠이는 삿갓을 벗어 던지고 천둥 같은 목소리로 외쳤답니다. 전하! 3년 전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장원급제자 덕칠이 여기 살아 돌아왔나이다. 김대감은 죽은 귀신이 나타난 줄 알고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낮아빠졌지요. 하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는 도끼 어린 눈으로 소리쳤답니다. 저놈은 요술을 부려 세상을 어지럽히는 괴수다. 당장 저놈의 목을 쳐서 대역죄로 다스려야 한다. 임금님은 당황하며 덕칠이를 쳐다보았지요. 덕칠이는 품속에서 사머리 아범이 목숨과 바꾼 비밀 장부를 높이 치켜들었답니다. 이 장부에는 김대감이 전하를 속이고 백성들의 고혈을 짠 모든 죄악이 담겨 있나이다. 또한 저와 제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천인공노할 범죄의 기록이옵니다. 김대감은 사색이 되어 발뺌했지요. 전하, 저 장부는 가짜이옵니다. 저놈이 저를 모함하려 꾸며낸 것이 분명하옵니다. 하지만 덕칠이는 서늘하게 웃으며 소매 속에서 황금 붓을 꺼내 들었답니다. 3년 동안 폭포 아래서 갈고 닦은 기운이 붓 끝에 모이자 붓은 마치 태양처럼 눈부신 빛을 내뿜기 시작했지요. 부사, 이제 세상의 모든 거짓을 찢어 발견하! 덕칠이가 허공에 거침없이 붓을 휘두르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답니다. 붓끝에서 뿜어져 나온 황금빛 글자들이 허공에 새겨지더니 그것이 거대한 환영이 되어 궁궐 마당 전체를 덮어버린 것이지요. 김대감이 백성들을 매질하며 곡식을 빼앗는 모습, 자신의 곳간에 금은 보화를 산더미처럼 쌓아두고 호의호식하던 모습, 그리고 지난밤 사머리 아범을 무참히 살해하던 비극적인 장면까지 모든 진실이 임금님과 조정 대신들의 눈앞에 생생한 현실처럼 펼쳐졌답니다. 백성들은 궁궐 밖에서 이 광경을 목격하고 통곡하며 소리쳤지요. 저놈이 우리를 죽이려 했습니다. 저 간신배를 처단해 주십시오. 네, 이놈. 김대감! 내 죄가 정녕 이러하단 말이냐? 임금님의 노호성이 궁궐을 뒤흔들었답니다. 김대감은 그제야 바닥을 기며 목숨만 살려달라 빌었지만 이미 때는 늦었지요. 임금님은 그 자리에서 김대감 부자의 관복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온 가족을 변방의 노비로 유배 보내라는 어명을 내렸답니다. 김대감이 긁어모았던 부정한 재산은 모두 몰수되어 굶주린 백성들에게 만인당 한 섬씩 골고루 나누어 주게 되었지요. 모든 일이 끝난 후 임금님은 덕칠이의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답니다. 내가 나라의 기둥이로다. 이제 내 곁에서 이 나라를 바로잡아다오. 하지만 덕칠이는 정중히 머리를 숙여 사양했지요. 전하, 제 소임은 진실을 밝히는 것으로 족하나이다. 이제는 어머니의 곁으로 돌아가 평범한 백성으로서 향기를 나누며 살고 싶사옵니다. 덕칠이는 그 길로 고향으로 내려가 어머니의 무덤가에 황금붓을 정성스레 묻어주었답니다. 어머니 이제 편히 쉬십시오. 아들이 한을 풀었나이다. 붓을 묻은 자리에는 향기로운 할미꽃들이 바다처럼 피어났고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진심의 언덕이라 불렀지요. 그 후 덕칠이는 화려한 궁궐 대신 투박한 초가집에 머물며 그를 모르는 백성들에게 그를 가르치고 억울한 사연을 대신 적어주는 일을 평생의 낙으로 삼았답니다. 그의 문장은 비단보다 부드러웠으나
불의 앞에서는 서리빨보다 날카로웠지요. 세월이 흘러 덕칠이가 마지막 숨을 거두던 날, 하늘에서는 서기가 어려우고 집채만 한 백호가 나타나 그를 등에 태우고 구름 위로 사라졌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답니다. 착한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고 악인은 제 꾀에 빠져 파멸한다는 당연하지만 소중한 진리. 우리 덕칠이가 남긴 황금붓의 전설은 오늘날까지도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등불처럼 우리 가슴 속에 깊이 새겨져 있답니다. 김대감 일당이 변방으로 끌려가고 도성의 평화가 찾아왔지만 덕칠이는 끝내 정승 자리를 마다하고 고향으로 발길을 돌렸답니다. 사람들은 그를 황금붓의 주인이라 부르며 길가에 엎드려 절을 했지만 덕칠이는 그저 낡은 삿갓을 깊게 눌러쓴 채 허허 웃으며 지나칠 뿐이었지요. 그가 고향 집에 도착했을 때 잡초만 무성하던 어머니의 옛 집터에는 신기한 일이 벌어져 있었답니다. 덕칠이가 수련하며 묻어두었던 마음의 기운 때문이었을까요? 무너진 담벼락 사이로 세상에서 본 적 없는 영롱한 빛깔의 꽃들이 만발해 있었지요. 덕칠이는 어머니의 산소 앞에 무릎을 꿇고 평생 소중히 간직했던 황금붓을 꺼내 들었답니다. 부사, 고생 많았다. 이제 너도 흙으로 돌아가 백성들의 거름이 되거라. 덕칠이가 붓을 땅 깊숙이 묻자 하늘에서는 난데없이 맑은 비가 내리기 시작했지요. 그것은 슬픈 비가 아니라 대지를 적시고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단비였답니다. 그날 이후 덕칠이는 마을 한복판에 조그만 서당을 열었지요. 돈이 없어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 글을 몰라 관가의 사정조차 못하는 노인들이 덕칠이의 서당으로 구름처럼 몰려들었답니다. 덕칠이는 이제 황금붓 대신 직접 깎아 만든 투박한 대나무 붓을 손에 쥐었지요. 글은 남을 누르기 위해 배우는 것이 아니다. 상처받은 이의 눈물을 닦아주고 세상에 굽은 것을 바로 펴기 위해 배우는 것이란다. 덕칠이의 가르침은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갔고 그가 쓴 투박한 글씨 한 자를 얻기 위해 팔도 강산에서 사람들이 찾아왔답니다. 기이한 것은 덕칠이가 써준 글귀를 벽에 붙여두면 그 집안의 우환이 사라지고 아픈 자가 쾌차하는 기적이 끊이지 않았다는 사실이지요.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덕칠이의 머리에도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답니다. 어느덧 노인이 된 덕칠이는 매일 해질녘 끼면 백호와 함께 수련했던 그 깊은 골짜기를 바라보며 빙그레 미소 짓곤 했지요. 그러던 어느 눈부시게 푸른 가을날이었답니다. 덕칠이는 제자들에게 오늘따라 어머니가 해주신 보리밥. 냄새가 사무치게 그립구나. 라는 말을 남기고 평상에 누워 조용히 낮잠을 청했지요. 그것이 이 세상에서 그가 남긴 마지막 모습이었답니다. 덕칠이가 숨을 거두는 순간 온 마을에는 한겨울에도 진한 할미꽃 향기가 진동했지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똑똑히 보았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눈부신 금빛 줄기가 덕칠이의 몸을 감싸 안더니 저 멀리 산등성이에서 나타난 거대한 백호가 그를 등에 태우고 구름 너머로 유유히 사라지는 광경을 말이지요. 사람들은 그가 신선이 되었다고도 하고 하늘의 문장가로 불려갔다고도 한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남긴 마음이었지요. 덕칠이가 묻어둔 황금붓의 자리에서는 지금도 끊임없이 맑은 샘물이 솟아나 가뭄이 들어도 그 마을만큼은 흉년이 되는 법이 없었다더라 하는 이야기가 전설처럼 내려오고 있답니다. 권력은 유한하고 탐욕은 파멸을 부르지만
사람을 향한 진심만은 영원히 지지 않는 꽃향기가 되어 흐른다는 사실. 우리 덕칠이가 황금 붓으로 써내려간 마지막 문장은 바로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살아있는 양심이었을지도 모릅니다.